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는 이번 실전 투자자 특집 맨 마지막 시간이죠. 풀 대표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방송 장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미TV에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 정식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비긴플레이스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는 이제 플레이야 데스라는 이제 닉네임을 써가지고, 기존에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저를 이제 플스라고 부르는데, 플레이스테이션에 뒤져가지고 풀 대표로 닉네임을 변경한 풀 대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울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 모임을 가다 보면은 다들 저를 풀 대표라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 플레이어데스 닉네임을 크게 이제 계속 부르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익숙해진 닉네임이다 보니까 그냥 풀 대표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쓰던 활동명도 있을 정도면 네. 경력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한 얼마나 활동을 하신 건가요? 자,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는 2016년도부터였었고요. 강사 경력만 하더라도 16년도부터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16년도라는 거지 실제 투자하기 시작한 거는 더 전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맨 처음 투자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한 하락이 엄청 길었잖아요. 첫 투자가 지금과 비슷하게 영끌로 해가지고 맨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자마자 회사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그리고 인천에 그때 당시에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천에 투자를 쭉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도중에 2014년도부터 다시 부동산에 크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과론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보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쳤으면은 무조건 반복이 되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보다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 2022년 2월 전문가분들 초청 주제가 실전 투자자 특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제 촬영하려고 오는 길에도 물어보다 보니까 아니 촬영 당일도 뭐 등기치고 오셨다면서요. 네. 부동산 강의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투자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제가 그런 이유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실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야지 제가 원하는 빅데이터 안에서 기준값이 변경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 말은 쉽죠. 네. 지금도 올라갑니다. 지금도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본인 돈을 투여해서 사는 거는 네.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큰 책임도 따르겠고요. 당연히. 네. 투자에 주로 하는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부동산도 분야가 워낙 네. 많으니까 어떤 식의 투자를 주로 하셨나요? 저의 이제 주 종목은 거의 90% 정도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투자를 한 번씩 해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험을 일단 가지고는 있대 주 종목은 아파트로 내가 확고하게 가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세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요.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완성되면 아파트, 미래의 아파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불 대표님은 뭔가 투자했을 때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 누구나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구나 나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파트는 국지적이다. 부동산은 국지적인 흐름에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국지적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얘가 오른 다음에 얘가 올랐고 이게 똑같이 반영이 되진 않거든요. 모든 환경이 지금 통화량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그 각 지역의 이제 공급량 이런 부분도 다 다르고 있다 보니까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상승에 대한 예측을 강하게 의존하지 않지만 상승에 대한 예측을 무조건 해봅니다. 그 전에 동일한 환경이 그때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저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감행하고요. 근데 제가 만들었던 상승 예측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환경이 무언가 조금 달라졌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투자를 감행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상승장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전국을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야, 이 정도로 가게 되면은 웬만하면서는 하락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보다도 네. 약간 나만의 분석 기법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 2004년도, 2008년도이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면은 난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서 상승에 대한 예측보다는 하락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덜 떨어지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전망이라고 하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네. 이분법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승한다라고는 말을 해도 전국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또 아니죠. 네, 맞아요. 세금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뭐 똘똘한 한 채라든지 네. 그 지역에서도 특정 지역 A라는 지역이 올라갔어라고 해도 올라가는 지역은 또 따로 있고 네. 그저 그런 지역들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개별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복잡해지는 게 현재 부동산 상황인데 네. 2008년도, 2009년도 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들이 꺾여 나갔을 때도 지방의장은 그때 왔었었고 네, 맞아요. 서울만이 투자는 아니잖아요. 지방도 좀 안전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풀 대표님은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니까 돈을 투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지금도 사도 되느냐, 투자한다면 어디를 사야 되느냐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투자 시장에 바로 진입을 하기에 지금 아무래도 중고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취득세나 이제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초보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훨씬 더 진입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를 이제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하향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뉴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내 지역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나 수도권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다른 거는 분명하지만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 집과 투자할 집을 구분한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살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하향에 대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구간일 때 원하는 가격으로 이제 이 매수 가격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승에 대한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되었었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에 뛰고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수에 대한 가격을 내가 이걸 가지고 가다 보면은 꼭지에 사는 거 아니야라는 또 불안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불안감을 갖고 저렇게 해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꾸준하게 규칙적인 투자를 진행하라 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내 캐파가 달라지게 꾸준하게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시기도 하락의 시기에 대한 시기도 일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풀 대표님이 안 그래도 약간 중간중간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본인만의 인사이트지만 좀 통계나 분석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데이터적으로도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시는 건가죠? 네, 그럼요. 젠가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투자 인사이트 방법을 이렇게 책으로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변수인데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할 때는 2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매 월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줘야지만 되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단 한 번 이상이라도 절반 이상이 변수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어야지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6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이 기준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다 제거를 하고 남은 지역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매달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만 나는 여기에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측정을 하고 임장을 다니겠다라는 방법이죠. 뭐 어차피 전국은 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제거하다가 남는 애들. 네. 약간 살아남는 곳이야. 쓰러진 애들은 버리고 네. 그렇죠. 버틴 애들을 그 지역으로 진입한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주택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거래량이나 가격 아니면 공급, 미분양, 뭐 이제 뭐 급등 여부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기준을 세워서 여기에서 순위비로 나래비를 쭉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상승에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이 지역이 향후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 지역이 괜찮다, 어떤 톡방에서 나와서 이 지역이 뜨겁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락에 대한 신호는 한 가지 이상은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지역은 배제를 하고 그 외 지역에서만 바라보는 게 저희 이제 투자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관심 있는 건 수도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지방에 있으신 분들조차도 수도권 분위기를 좀 예의주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번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젠가 투자법 한번 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투미팁에 나와서 제가 이제 선물 아닌 선물로 이제 수도권에 대한 전망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이제 모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논리적으로는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임장을 다니고 투자를 해본 결과 어떤 지역은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있고 끼치지 않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특정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전국적인 통화량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바뀌는 지역이 있고 모든 것들이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를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런 장에 있었을 때는 향후에 언제쯤이면은 반등의 이제 시점이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예측 아닌 상승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자, 어디에서인데 저희는 이번에 수도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과거에 이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총 4번의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기간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규제, 그 리먼 사태, 1.58 금융위기, 대출 규제가 일어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줄 건데요. 금리, 통화량, 입주 물량, 미분양, 거래량, 급등 여부,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또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의 금리, 그리고 통화량, 입주 물량, 미분양, 거래량, 급등 여부, 분위기 해가지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녹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보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현재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후보 1, 2, 3, 4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보 4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하락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서울은 상승을 하고 경기, 인천은 하락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무조건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부분들도 한번 인지를 하고 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후보 1, 2, 3, 4에서 후보 2를 제외하고 여기서는 금리가 순식간에 빠르게 내려갔었던 후보 2를 제외하고는 금리가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가격으로 본 게 아니라 상대 금리로 본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금리 자체가 높다고 한다면은 일단 금리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환경이 좋지는 않구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간색, 녹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통화량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협의통화, 강의통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기준을 28%로 놓긴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매월마다 중순경에 이거를 발표를 해줘요. 1986년도부터 이 통계가 나왔었을 때부터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약 28%가 되면은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가 되었었을 때 이 부분이 35%를 돌파를 해주면서 사상 최대의 시중 통화량이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0년도 이제 10월 달 정도가 되었었을 때 한 달, 두 달 만에 웬만하면 1억 이상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이 없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중 통화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 수 있는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에 이제 후보 1과 후보 4가 좋고 후보 2, 3는 기준치보다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고요. 가계 신용 증감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가 정부에서는 6%로 맞추고 있다 보니까 후보 2, 3 같은 경우는 넘었고 그 후보 1, 4 같은 경우는 기준치보다 낮았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또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목적은 분명할 거예요. 긴축 정책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하자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통화량, 즉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결과치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줄어들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 대출 규제만 강하게 들어가고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통화량, 시중에 대한 통화량이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돈을 갚게 되면은 빌릴 때가 언제일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이제 시중 통화량은 여기에서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한 입주 물량은 후보 2, 3 같은 경우는 좋고 후보 1과 4 같은 경우는 좋지 않고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봤고요. 2008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제가 구분을 시켜본 건데 여기에 대한 적정량보다 높냐, 낮냐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을 또 살펴보았고 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언제나 나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3 같은 경우만 이제 기준치를 조금 벗어났고 후보 1, 2, 4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치보다 훨씬 더 이제 못 미쳤기 때문에 미분양에서는 악조건이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래 지수 같은 경우로 보려고 하는데 실제 실거래량을 살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실거래가 의무가 이제 2006년부터 신고 의무제가 도입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자료는 이제 2004년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거래 지수를 살펴보다 보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졌었을 때는 이 매매 거래 지수가 언제나 바닥권을 기었었던 순간이 항상 도달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급등 여부를 보다 보면은 후보 1 같은 경우는 40% 이상 상승. 제가 한국감정원 혹은 KB 시세를 가지고 오는데 실거래보다는 훨씬 더 반등폭이 그리고 변동폭이 작아요. 그래서 실거래에서는 약 15% 올라갔다 하더라도 KB나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7.5%, 10% 이내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폭보다 훨씬 더 실거래는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보 1, 2 같은 경우는 40%, 20%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 후보 3 같은 경우만 굉장히 적게 올라간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같은 경우는 뉴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후보 1, 2, 3, 4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좋았다 안 좋았다 이제 표시를 제가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보았더니 현재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줬던 후보가 후보 1에서 총 8개가 나왔거든요. 어떤 지역을 후보군으로 놓고 우리는 이 지역과 그러니까 그 시기와 우리께 어떻게 구분을 해주면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특히 많은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면 이 부분은 정말 좋아요, 이 부분은 안 좋아요 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안 좋은 것 같다, 네. 이럴 때 집값이 떨어졌었다, 이럴 때 집값이 올랐었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네. 이 부분을 다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모아라. 네, 그렇죠. 이제 주요 요인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 몇 가지 네. 풀 대표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인들을 쫙 정리하고 음.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지금 긍정 시그널이다, 부정 시그널이다 이렇게만 가기보다는 그때 비슷한 시점을 또 한번 체크해 보고서 네. 지금과 어떤지를 또 비교해 본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후보 1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시점은 조금 어땠었던 건가요? 후보 1 같은
같은 경우와 현재 시점을 비슷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통화량 같은 경우에 대한 이제 M1, M2에 대한 비율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28%를 훨씬 더 넘은 32.8, 현재도 37.3, 굉장히 높은 이제 M1, M2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거래량 같은 경우도 당시에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비슷한 부분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급등 여부입니다. 2년 동안에 이제 과거 후보 1에서도 40% 이상, 현재도 40% 이상의 2년 동안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면은 꼭지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은 그때도 지금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의 분위기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조금 제대로 체크하려면 이전에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를 잘 복귀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리먼 사태다, 단순히 IMF다, 단순히 유럽발 금융 위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었던 부분이 과거의 어떤 시점과 비슷했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그 시점과 비교를 해 주었었을 때 당시의 심리적인 요소를 데이터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상승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결론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표지 자체가 썸네일이 네. 2022년 9월을 주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선도 있고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변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회복 혹은 이제 하락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나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는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보 1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해줬거든요. 자, 그럼 후보 1과 2005년 2월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자, 후보 1과 후보 2에서 거래량이 부족했었는데 거래량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대한 급등 부분이 2005년 2월 달부터는 7.8%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물론 2003년도 8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꽤 오랫동안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거치고 나서 이제 상승기로 도달을 되었다 보니까 이런 기간을 그대로 몇 년 뒤에 갈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 당시의 환경이 어떤 요소가 부합이 되었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년 동안의 누적 매매 증감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후보 1 같은 경우는 맥스 25포인트에서 내려갔었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니멈 5포인트 정도가 되다 보면은 여기서 누적에 대한 증감률이 물론 5%가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가 되다 보면은 분위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거죠. 주식에서도 RSI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70포인트 이상이면은 고평가 구간이다. 30이면은 저평가 구간이다 해가지고 가격만 가지고 이제 저점이다, 고점이다라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가 그래도 2년 동안에 굉장히 높은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상승에 대한 고점인가? 라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 1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4에 대한 기울기를 가져왔던 게 가장 가파른 하락에 대한 분위기였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좀 이어가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 기울기로 똑같이 대입을 해서 그려보니 심리적인 반등이 5% 구간에 도달되는 구간이 2022년도 9월 달에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5%보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더 많이 떨어졌던 구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량에서 이렇게 유동성 부족 구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유동성 부족 구간일 때는 2년 동안의 누적 매매 증감률이 이렇게 5%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2년 동안의 매매 누적 증감률이 5%에 도달이 되었을 때 현재처럼 통화량이 2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심리적인 반등 구간이 무조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통화량을 이제 보고를 해주고 이제 배포를 해줄 때가 현 시점에서 2개월 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약 7월 달 같은 경우가 되면은 5월 달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돼가지고 28% 이상을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 구간이 2022년도 9월 달 정도면은 반등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시점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심리적인 하락 반등이 이어졌던 구간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한번 불러보고 그 가격에 사올 수 있는 기간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을 2022년도 상승이다, 하락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우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뉴스 기사처럼 다른 쪽에서는 다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국 부동산 원에서는 미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 당시에 과거 2년 전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전망을 했었을 때 한국 부동산 원에서는 이제 하락을 전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었고, 예산안으로 이제 정부의 집값을 전망을 해볼 때도 이제 충분히 수도권에서는 5.1%, 지방에서는 3.5%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의 기자의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 제가 보통 투자하는 방법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가미가 돼가지고 하락의 분위기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가미가 풀렸었을 때는 어떠한 시그널을 보여주었었을지,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부분이 제가 데이터로 심리적 반등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풀 대표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상승 요소들을 막 더해 나가기보다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다 배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때랑 가장 유사했었을 때는 또 어땠었나, 네. 그렇게 부정적이었었던 흐름이 언제부터 반등됐었냐,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늦어도 한 9월 정도에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신다라는 걸로 결론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심리적으로 얼마큼 크게 좌우하는지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파고 조금 더 깊은 또 다른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급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크게 심리적인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수도권에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풀 대표님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당 설명들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좀 검토할 때 참고해 봐도 좋겠다 하는 사항들은 잘 메모해 놨다가 실제로 투자할 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풀 대표님 오늘 투미TV 첫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만 더 해주시겠어요? 투미 이제 TV에 나오면서 이제 투미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제 김재규 소장님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뵙게 되니까 또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었었지만, 이렇게 오늘 또 와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또 시간을 주셔서 저는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풀 대표님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좋은 말씀 또 초대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풀 대표 박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